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운창 교수님의 거시경제론 우리 챕터 18장 소비이론과 투자이론 보고 있는데요. 투자이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안전한 신용시장과 투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을 이제 좀 응용해서 불확실성을 집어넣는데 여기서 이제 뭘 집어넣냐면 지난번에 봤던 불확실성화에서 설비 투자와 재고 투자 말고 시장 자체가요, 불안전 신용시장. 내가 차입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릴 수 없는, 소비도 차입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신용시장이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소비할 때 비슷한 것처럼 기업이 부도 위험에 빠져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일부 기업은 우량한 기업이 있고 일부 기업은 불량한 기업이 섞여 있는 거야. 오케이? 그때 우리가 자금에 대한 저축과 소비할 때 돈을 빌려주는 거, 그거랑 마찬가지로 은행과 기업이 있는데 은행은 기업의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해줍니다. 예금할 때는 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주는 것이고 대출할 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은행이 만약에 양의 이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파이는 Y에서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 그 다음 투자 요걸 빼준 겁니다. 요거 그냥 L로 할게요. L로. 자, 우리 교재 54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양의 이윤을 얻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기에 은행에 예금을 하게 돼. 그러니까 양의 이윤을 얻는 기업들은 돈이 남아 돌잖아. 그래서 은행에게 돈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은행이 이제 이거 예금을 하게 되면 양의 이윤을 예금을 이렇게 받게 되면 은행은 요거를 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야. 이게 음의 이윤을 얻는 기업은 차입을 하는 거야. 음의 이윤을 얻는 기업들에게.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차입이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행에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양의 이윤을 얻은 기업이 음의 이윤을 얻은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L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미래에 우량 기업과 불량 기업이 다 같이 있는 거야. 근데 불량 기업은 차입 자금으로 투자 대신에 소비에 사용을 해버리고 불량 기업이니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불량 기업, 디폴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걸 잘 모르는 거야. 은행이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사전적이니까 비대칭 정보 하에서 역선택의 직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량 기업과 불량 기업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 차입을 원하는 모든 기업에게 평균적으로, 역선택에서 마찬가지지, 잘 모르다 보니까 평균 가격을 제시해 버리는 거야. 중고차 시장하고 똑같죠. 그래서 차입하는 이자율을 똑같이 부과하게 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따라오셨죠? 별로 어렵진 않고요. 543페이지 첫 번째 달러, 두 번째 달러 가볼게요. 세 번째 줄 보시면, 그래서 차입 이자율과 예금 이자율의 차이, 예금 이자율은 그냥 R이라고 할게요. 차입 이자율은 RB라고 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디폴트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이 대출의 부실 위험을 최대한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수의 차입자들에게 대출을 하게 될 거야. 한 명한테 몰빵해 줬다가 얘가 불량 기업이면 돈을 다 날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로 골고루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돈을 빌려주려고 할 건데, 자, 그래서 은행이 우량 기업에게 부과한 디폴트 프리미엄, 우량 기업도 아니 불량인지 우량인지 모르니까 제대로 정보를 알았으면 우량 기업 같은 경우는 더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이 약간 어떻게 보면 역선택 문제 때문에 차별을 더 받게 되는 거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량기업한테 은행은 이득을 좀 얻게 되고 그래서 불량기업들에게 이제 회수하지 못한 날린 돈 그거를 충당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일반적으로 기업은 유보임금과 같은 내부 자금으로 투자를 할 때 살펴본 최적 투자 조건이 여기요 이거잖아. NPK 마이너스 D가 감가상각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차입하는 이자율 그거랑 같을 때고요. 요게 우리 앞에 본 것처럼 그냥 이자율보다는 디폴트 프리미엄 그게 더 붙게 되니까 RB는 그냥 예금 이자율에다가 디폴트 프리미엄 디프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디폴트 프리미엄을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이쪽에서 상관없어.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 자 18-31식 투자 결정, 투자 조건, 최적 투자 조건 이렇게 우리가 식을 찾아내게 되었고요.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얘랑 이자율이 같을 때.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고 맨 마지막 단락 볼까요? 디폴트 프리미엄, 불량 차입 기업이 더 많아지게 돼서 디폴트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순자본의 한계 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외부 자금에 의존하는 자기 자본이 아니라 타인 자본에 의존하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차입 기업 중에서 우량 차입 기업 같은 경우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나타낸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주어진 이자율 수준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는 불량 차입 기업들이 많아지게 되면 디폴트 프리미엄이 증가하게 되면 X라고 표현했는데 X가 증가하게 되면 얘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투자고요. 여기는 이자율이고요. 우리가 그래프 볼 때 좌상방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자율이 주어져 있을 때 투자가 줄어든다 해서 좌측 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이 곡선이 이동하게 된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이론과 실제 관련해서 2008년 금융위기랑 디폴트 프리미엄 그리고 투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디폴트 프리미엄과 투자 지출은 음의 관계에 있고요. 만약에 두 번째 줄 볼까요? 신용시장에서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해지면 디폴트 프리미엄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 스프레드가 투자와 관련한 게 이건데 스프레드가 빨간 색깔인데 이게 더 심해질수록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투자가 위축되는 거 알 수 있어. 여기 보시면 자 다시 여기 빨간 색깔이 여기 디폴트 가능성을 나타내는 스프레드인데 이게 작을수록 불확실성이 작아지잖아. 투자가 굉장히 컸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막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폴트 프리미엄이 커지면서 점차 투자도 애매하게 위축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 금리 스프레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투자와 관련한 이 곡선이 우하향하는 관계다라고 하면은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디폴트 프리미엄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은행들은 기업들에게 돈을 대출 안 해주려고 하고 기업들은 그 돈을 대출받아서 투자해야 되는데 당연히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관계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45페이지 주택 투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에 주택은 일종의 듀어러블 소비재, 내구 소비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줄, 일정 기간 동안 주택에서 발생하는 주거 서비스를 소비합니다. 우리가 집을 사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누리게 되는 혜택, 주거로 인한 서비스를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누리게 되는 거지. 그걸 막 먹고 막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때 최적 투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주택 투자에 대한 뭐 경제학의 원리 똑같습니다.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가 바로 최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요. 주택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뭐 이자율이나 이게 증가했을 때 투자는 어떻게 되니? 그렇게 투자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주택 투자에 대한 한계 비용을 의미하는 주택의 실질 사용자 비용 유저 코스트야.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유저 코스트 그냥 U라고 쓴 거야. 사용자 비용인데 여기 실질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P로 나눠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UH 주택 투자에 대한 명목 사용자 비용 나와 있고 P로 나눠줬기 때문에 실질 사용자 비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옆에 식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거기 한번 볼게요. 해당 주택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지불한 명목 가격 요거 PH 요게 있고요.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명목 가격과 이자 기회 비용의 합 요게 이제 명목 가격이고 R을 곱해준 이 대문자 R은 이제 명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목 이자율이야. 그거에 대한 가격 이만큼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택가격이 상승, 하락 각각 자본이득, 자본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본의 가격이 상승분에 대한 주택의 사용자 비용은 이만큼 또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기회비용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감가상각률, 명목가치 이 감가상각률이야. 감가상각률 주택 가격을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주택 가격이 들어가 있으니까 PH로 빼주려고 하는데 여긴 PH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PH를 분모 분자에다가 다 집어넣어 주면 좋겠어요. 여기다 PH 이렇게 하면 PH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 빼냈습니다. 그래서 P분의 PH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부분 이렇게 있는 거. 뭐 참고로 보시죠.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와 관련한 자본재에 대한 가격도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에 대한 여기 명목 사용자 비용, PH는 주택의 가격, 요거는 감가상각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걸 통해 가지고 주택 투자에 대한 한계 편익을 그냥 주택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한계 편익 그냥 쓰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MRS가 한계 편익이라는 거 느낌 보이십니까? 뭐 다 아시겠죠? 미시에서 얘기하는 X와 Y에 대한 X에 대한 한계 효용인데 한계 편익인데 그 Y에 대한 한계 편익의 비율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주택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그거 외에 내가 다른 소비재, 복합 소비재를 누릴 수 있으면 다른 복합 소비재에 대한 주택 서비스에 대한 한계 대체율. 한계 대체율이 주택 서비스에 대한 한계 편익을 나타내는 거죠. 요게 베네핏의 느낌이에요. 얘가 주택 서비스에 대한 비용 아니겠습니까? 한계 비용의 느낌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언제가 최적입니까? 하면 요거 두 개가 같을 때가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최적 투자는 요거 두 개가 같을 때. 자, 그래서 한계 대체율과 그리고 주택의 실질 자본자 사용자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최적이 되고 다음 페이지 546페이지 18-33식이 바로 요겁니다. 한편 거기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소비자는 주택을 구입하는 대신 주택을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주택 투자라는 것은 느낌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을 사는 거예요. 집을 살 수도 있고 월세나 전세를 살 수도 있고 특히 월세라고 보면 돼. 자동차를 렌트나 리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를 하거나 두 가지 선택이 있어. 만약에 직접 구입했을 때가 더 좋게 되면 임대보다 뭐 그러면 구입을 할 것이고 야 구입하지 않고 그냥 잠깐 쓰는 만큼만 여러분들이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것도 직접 소유해서 구입을 합니까? 쓰는 만큼만 돈 내는 거잖아. 여기 나와 있는 임대 관련한 주택 서비스에 대한 소비 간의 한계 대체율이 임대 가격과 비교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MRS가 똑같이 있어.
주택에 우리가 얻게 되는 편익과 임대가격 거기 한번 보시면 두 번째 거기 단락의 세 번째 줄 주택의 명목 임대 가격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실질이니까 P로 나눠준 거야. 여기 보시면 요게 주택을 내가 임대하는데 지불하게 되는 임대 이자율이 임대 가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실질 임대 가격과 같아질 때 결정되고요. 자, 얘가 둘 다 이제 같아지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요걸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35식은 실질 자본의 사용자 비용과 요거는 실질 사용자 주택에 대한 사용자 비용과 요거는 임대 가격입니다. 실질 임대 가격 주택에 대한 이게 같을 때가 최적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18-35가 되죠. 그래서 요게 임대 가격이야. 순서가 바뀌었어. 얘가 실질 사용자 비용이 같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밑에서 7번째 줄입니까? 주택 구입의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R이 올라간다고 할게요. R이 올라가게 되면 주택 관련해서 거기 보시면은 실질 사용자 비용이 임대 가격보다 더 커지면 이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사용자 비용이야. 임대 가격보다 더 커지게 되면 자, 그러면 주택 구매 수요는 줄어들고요. 사람들이 임대를 더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대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래서 임대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거야. 얘가 올라가면 언제 멈춥니까? 같아질 때 멈춘다. 그러니까 사실 이자율이 여러 이자율이 있고 장단기 이자율이 있고 주택 구입에 대한 이자와 또 여기 뭐 월세율 이걸 월세율이라 합니다.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론상 보면 같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우리 책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요거를 월세율이라 했습니다. 월세율의 상승 요인 나와 있습니다. 언제 상승합니까? 시장 이자율이 올라갈 때,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 주택 감가상각률이 상승할 때 월세율이 상승하게 되는 거, 예,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비 이론하고요, 투자 이론에 대한 챕터 18장의 장장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요 내용 좀 한번 정리하시고 뒤에 교수님 책에 연습 문제가 괜찮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풀어보시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챕터 19장에서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